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근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유럽의 30년 전쟁에 가담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을 중심으로요. 독일 아래쪽에는 오스트리아, 그리고 그 왼쪽에는 프랑스, 그 아래쪽에 스페인이 있어요. 그리고 독일의 왼쪽에는 네덜란드가 있고 그 위쪽으로는 덴마크, 그 위쪽으로는 스웨덴이 있습니다. 술탄 무라드가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를 점차 넓히고 있는 그 중에 유럽에서는요, 30년 동안 자기들끼리 싸우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갔고 굉장히 비참했어요. 1618년에서 1648년 동안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바로 신성 로마 황제 카를 5세 때문이었어요. 이 카를 5세는요, 그의 제국을 아들과 동생에게 나누어 주었잖아요. 동생인 페르디난트는요, 이 카르 5세의 독일 소국들을 물려받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은요, 스페인과 네덜란드를 물려받게 되었어요. 동생인 페르디난트는 나중에 형의 뒤를 이어서 신성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이잖아요. 이 페르디난트가 죽은 후에 그 소국들은요, 아들 막시밀리언에게 갔고, 이 막시밀리언은 또 그의 아들 마티아스에게 물려줬고요. 이 마티아스는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사촌인 페르디난트 2세에게 돌아갔어요. 그게 분란의 시작이었다고 해요. 그 시절 독일은요, 여러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였어요. 독일의 국왕에게 충성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그 군주들은 각각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각각의 군주들이 다스리는 작은 나라가 가톨릭 나라인지 프로테스탄트 나라인지는요, 스스로 결정을 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소국의 군주들은요, 대개가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페르디난트 2세는요,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테스탄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지를 했어요. 보헤미아라고 불리는 지역에 자리 잡은 여러 소국의 프로테스탄트 군주들은요, 어땠을까요? 격분했어요. 몹시 분노했어요. 가톨릭 신앙을 강요하는 그 페르디난트의 법률에 맞서서 대항할 준비를 했던 거예요. 페르디난트 2세는요, 독일 땅에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2명의 대신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여행 중이었던 거예요. 2명의 대신은 그 분노한 프로테스탄트 군중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는 말로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군중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웃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두 대신을 죽여버리고 우리끼리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2명의 대신들은요, 죽을까봐 허겁지겁 도망을 쳤어요. 프라하에 있는 궁성으로 들어가서요, 성문을 꼭꼭 닫고 숨었어요. 바닥에서 높이가 5m 정도 되는 그 방에 숨어 있었는데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문을 부수고 들어온 그 폭도들에 의해서 창밖으로 내던져졌어요. 이 사람들은요, 거름 무더기에 떨어져서 다행히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30년 전쟁의 시발점인 프라하의 창밖 투척 사건이라고 해요. 이 반란을 일으켰던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은요, 이제 페르디난트의 집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독일 사람들은 대다수 페르디난트를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김새가 땅딸보, 빨간 머리카락, 파란 눈동자, 그리고 성격은 굉장히 쾌활하고요, 근시안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궁정 안을 쏘다니는 그 모습이 국왕이 아니라 마치 하인 같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내주기도 하고, 날마다 교회에 나가고, 틈이 나면 사냥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페르디난트는요, 겉모습과 달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언제까지나 그 독일은요, 가톨릭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의 국왕에서 머물지 않고 신성 로마 황제가 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신성 로마 황제가 되려면 여러 소국들, 군주 7명이 디에트라고 하는 그 특별회의를 열어서 자신을 선출해 주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성 로마
황제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서는요, 프로테스탄트 소국들, 그 다음에 그 군주들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동맹국인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두 나라의 군대가 프로테스탄트 반란군과 맞서 싸우게 된 거죠. 어땠을까요? 결과는요, 프로테스탄트 반란군을 무찌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갔던 그 영토를 모두 되찾고 가톨릭 신자들에게 돌려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성 로마 황제로 선출되게 되었어요. 로마 북부 지방의 프로테스탄트 군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반란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이 프로테스탄트 나라가 가톨릭 나라가 될 것 같아서 달갑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이 나라의 프로테스탄트 국왕들은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성 로마 황제 자리에 오른 독일의 국왕이 오스트리아, 스페인과 힘을 합쳐서 자신들을 무찔러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네, 덴마크 국왕인 크리스티안. 이 크리스티안은요, 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독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페르디난트의 위세를 꺾어 놓겠다고 작정을 했죠. 크리스티안은요,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아는 것도 굉장히 많은, 힘도 펄펄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겉으로는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지킨다는 목적이 있었지만요, 속으로는 독일의 영토를 자기의 것으로 일부를 만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티안 덴마크 국왕은 독일로 진군하는 중에 병력을 크게 늘렸어요. 영국군이 합세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의 군대가 합세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거대한 군대가 국경을 넘어서 수도로 진격해 오니까 페르디난트는요, 새로운 사령관을 임명을 했어요. 발렌슈타인이라고 하는 전쟁을 사랑한 이 사령관이었어요. 엄청 키가 크고 엄청 깡말랐고 겉보기에는 엄청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르디난트 국왕도 발렌슈타인을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해요. 발렌슈타인이 페르디난트 군대를 끌고 나가서 크리스티안 4세의 군대와 맞붙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독일이 이겼어요. 독일이 이겼어요. 페르디난트의 군대는요, 그 길로 곧장 덴마크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가 졌어요. 스웨덴의 프로테스탄트 국왕인 구스타프 2세는요, 벌벌 떨면서 이 사태를 지켜보았어요. 자신들도 프로테스탄트 나라였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죠. 네, 스웨덴 국왕은요, 대신들과 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발렌슈타인, 그러니까 독일의 이 사령관이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스웨덴 군대는요, 전쟁을 치를 준비를 했어요. 스웨덴의 구스타프는 덴마크 국왕인 크리스티안 4세보다요, 훨씬 더 준비를 잘했어요. 병사들에게요, 넉넉한 봉급을 주고 최고급의 따뜻한 군복도 입혔어요. 그러면서 구스타프는 그 군대를 여러 개의 작은 부대로 나누어서 민첩하게 움직이도록 했어요. 그리고 최초로 병사들에게 똑같은 군복을 입혔던 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도 서로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구스타프는 노랑머리, 그 다음에 체구가 크고 어깨가 딱 벌어진 힘이 장사인 사람이었어요. 스웨덴 군대의 공격을 받은 이 페르디난트는요, 덴마크를 버리고 독일로 달아났어요. 독일로 가버렸는데 이미 그때는 수천 명의 독일 병사들이 죽음을 당한 상황이었어요. 스웨덴 군대와 독일 프로테스탄트 군대가 합세를 해서 독일의 심장부이자 그 페르디난트의 수도인 비인을 향해서 밀어 닥쳤어요. 밀고 들어갔는데 프로테스탄트 연합군이 거의 승리가 확실해졌어요. 그런데요, 페르디난트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어땠을까요? 자객을 보내서 발렌슈타인, 이 사령관을 죽여버리고요, 새로운 사령관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맞붙었어요.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군대의 지휘자들은요, 페르디난트에게 슬금슬금 붙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페르디난트와 평화조약을 맺고 뭔가 좀 전쟁을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페르디난트는 천천히 화의를 맺어 나갔어요. 모든 프로테스탄트의 소군주들이요, 그의 나라가 어떤 종교를 따를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그 조약의 내용을 체결했어요. 17년 동안 지루하게 싸웠는데요, 결국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살 집이 없었어요. 그리고 보헤미아 마을에 그 마을은 4분의 3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 프랑스의 수상인 리슐리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리슐리에라는 사람은 엄청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페르디난트가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매우 약해져 있음을 알아차렸거든요. 신성 로마 황제라는 그 친구를 빼앗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몇 주 후에 프랑스는 페르디난트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쳐들어가겠다. 그래서 스페인과 스웨덴과 네덜란드가 다시 전쟁에 끼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폐잔병들은요, 강도질을 하고 아주 몹쓸 짓을 했다고 해요. 페르디난트는 몹시 늙었어요. 그 오랜 전쟁으로 곧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독일 사람들은 계속 싸워댄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의 수상인 리슐리에도요, 곧 죽어버렸어요. 이 신성 로마 황제와 프랑스의 수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전쟁에 가담했던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은요, 도대체 자기들이 뭐 때문에 싸웠는지, 왜 싸움에 가담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 사건, 전쟁이 일어난 지 30년이 된 그 해에 평화조약을 체결을 했어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 이름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해요. 이 조약으로요, 독일은 그들 영토의 일부를 스웨덴과 프랑스에게 떼어주어야 했어요. 독일의 다른 소국들은요, 자주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허락을 받았어요. 이 독일의 왕국들은 갈갈이 찢겨졌어요.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된 후에도 프랑스와 스페인은요, 11년 동안 더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